자, 35번에 해당되는 교재에서는 18번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일찍 끝내줄 수도 있어. 자, 집에서 보니까 이 문제가 여전히 어렵던가? 이제는 좀 쉬운 문제 쪽에 들지 않았어? 무관한 문장 찾기? 전혀 관련이 없는 문장이 나오는데 해석은 일단 한번 보자. 답은 쉽게 풀었을 텐데 이런 소재가 있다는 거. 이것도 내 기억에는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첫 줄에 질문을 던지면 뭐라 그랬어? 관심을 집중. 소재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첫 줄부터 뭔가를 물어보면 이게 아닌데 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 그래서 지구는 진짜로 finite 뭐야? 유한하냐? 반대말이 뭐니? infinite야. 그래서 유한한 광물 매장지에 유한한 공급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뭐야? 지구는 정말로 광물 매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많은 경제학자들은 do no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야? 지구 광물의 매장지가 유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들은 maintain, 이거 외워야 돼. 앞에 지문에서는 maintain이 뭘로 나왔어? 근데 이게 주장하다 이 뜻이었어. 알아둬야 돼. 주장이라는, 왜 maintain이 주장이냐면 계속 자신의 의견을 뭐하니까? 유지하는 거니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름 가격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름값은 오르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니까 요것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해석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 무슨 구문이야? 가목적어 구문이니까 요 it이 이거라고 봐야 되겠지. 기름값은 오르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make use of가 이용하다. 무엇을 이용하다. 그래서 그 매장된 매장지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너무나 낮은 등급의, 오늘날의 시장에서는 별로 등급이 높지 않은 그런 매장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안 쓰지만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술이란 말이야. 너네가 배경 지식을 좀 알면 좋은데 세일이라고 알아? 세일? 여기 나오는데 세일. 이 세일도 기름이거든. 근데 좀 다른 종류의 기름이야. 원유하고 오일하고 좀 틀려. 기름처럼 쓸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문제가 암석 속에 들어있어. 그럼 이 유정이라는 건 그냥 땅을 파면 쭉쭉쭉쭉 나오는 건데 이 세일은 암석 속에 있으니까 암석을 뭐 해야 돼? 깨야 돼. 근데 암석을 깨서 그걸 추출하는 비용이 기름 팔아서 얻는 비용보다 비싸.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냅두는 게 낫다고. 손해라고 그걸 파서.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값이 그 비용을 뛰어넘을 정도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기술이 발전해서 그 암석을 깨고 채취하는 비용이 훨씬 더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떨어지면 캐 안 캐? 캐는 거지. 자, 세일이 있어. 이거 왜 안 파 지금? 아니 장사해서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파는데 500원이야. 근데 기름값이 100원이야. 파 안 파? 안 파는 거야. 근데 새로운 기술이 생겨서 이거 파는데 기술력이 50원으로 줄었어. 기술 덕분이기도 하고 기술 덕분에 이렇게 50원으로 단가가 낮아지면 팔 수 있겠지. 아니면 그대로 500원인데 기름값이 1000원이 됐어. 그래도 파겠지. 아까 그래서 두 가지. 기름값이 오르거나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바로 매장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떤 매장지야? 지금으로서는 오늘날 시장에는 캐봤자 등급이 낮다는 것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실은 이것이 정확히 벌어진 일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발달, 개발과 함께 셰일, 세일이 아니고 셰일이네. 셰일 기름 필드, 매장지의 발달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얘기야. 그 셰일이라는 곳의 자원의 매장지는 그 안에서 프래킹, 파쇄, 그걸 얻으려면 뭐 해야 돼? 그냥 땅만 파면 되는 게 아니고 기반이 되는 암석 생산이, 다시 프래킹, 파쇄가 있어야 돼. 그 기반암, 무슨 기반암? 그 기반암의 파쇄가 생산한다. 뭘? 기름을. 완전한 절이니까. 이걸 깨야만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고.
자, 여기서 yield. 보통은 양보하다는데 내가 수능에서 양보하다로 나온 적 한 번도 못 봤어. 뭐로 나와? 생산하다도 나오고 생산 양이라고도 나오기도 해. 생산량. 자, 그러면서 3번에 geologist. 지리학자들은 동의한 변화. 이러한 유형의 변화가 중요하다. 어떻게? 개발 안 하는 것도 개발하게 되는. 하지만 그들은 주목하는 부분은 뭐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주목한다. 그 균열의 부피가 정도가 한정돼 있다. And 그리고 that this places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한계를 둔다. 전통적이고 심지어는 새로운 매장지 we can find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매장지 심지어 또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의 제한, 궁적인 제한 이것에 엄청난 제약을 둔다. 전통적인 방식에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매장지에. 자, 여기 무슨 얘기야? 아니 이들은 지금 중간에 하지만이잖아. 동의하지만 안 쓰던 셰일도 쓸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크러스트는 지각인데 지각이 뭐가 매장되어 있는 지각을 얘기하겠어. 셰일이 매장된 지각. 이것도 파다 보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매장지. 우리가 그래서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매장지에 대해서조차도 뭐를 가질 수 있다.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종래의 관습적인 매장층에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컨벤셔널 디파짓, 뉴 디파짓 다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된 게 맞거든.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질학자만 똑같다고 해가지고 지질학자들은 연구한다. 지구의 고체, 액체 그리고 가스가 된 물질을 연구한다. 동시에 경제 전문가들은 연구한다. 관계를 사회의 자원과 그것의 생산과 결과물의 관계를 숫자 많은 다른 인디케이터, 지표를 사용하면서 뭐가 빠졌어? 매장 자원 개발 이런 게 빠졌지? 정답은 이걸 썼을 것이고 아마추어처럼 지올로지스트만 똑같다고 해서 이거 관련돼 있다고 본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비록 경제학자들은 뭐란다? 단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어떤 의견?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 단기적으로는 매장량의 한계가 있다 없다? 없지. 왜? 안 쓰던 것도 팔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지만 그렇지만 비록 지질학자들은 옳다. 그들의 지질학자들의 말이 옳다는 거야. 결론은 뭐야? 안 쓰던 거 아무리 캐내도 결국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과연 유한할까? 아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해? 유한하지 않다. 왜? 지금 쓰던 거 말고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새로운 것도 궁극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in the long run으로 보면 지질학자들이 맞다. in the meantime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매장지를 발견해야만 한다. that remain 어떻게 있는 다 쓰고 나면 또 뭘 발견해야 돼. 남아있는 매장지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 끝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됐냐?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겠지만 자원은 지표에서 나와 멘틀에서 핵에서 나와. 뭐죠? 지구 과학할 때 구성 봤지?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크러스트가 지각이거든. 여기 나오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여기 더 큰 부분에 핵이 있고 멘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기껏해야 파는 게 요 안에서 자원 찾는 거잖아. 이 안에 자원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이 지각 안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다 까버리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마지막의 한계겠지. 됐냐? 경제학자들은 뭘 타진하기 때문에 무슨 성이라고 그래? 수익성 때문에 아직 묻혀있는 자원도 안 캔 게 있으니까 그거 캐면은 더 많은 자원을 무한하게 캐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각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하다가 파다 보면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지질학자의 과학적인 분석이다 이 말이야.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 들어가지. 순서 문제 니네들이 풀었을 때 꼭 근거 찾고 풀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만 확인해봐. 문제는 풀었을 텐데 이거 풀 때 선생님 저는 요거 보고 풀었어요. 그게 맞는지 확인해봐. 자, 처음에 주어진 문장은 가급적 읽는 게 좋아. 주어진 문장은 대충 보지 말고 가급적 꼼꼼히 보는 게 좋아.
방금 질문하고 똑같아. 또 역시 의문문으로 던져줬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왜 과연 소비자들은 말해봐. fail to 뭐랑 같다 그랬어. can, not. 그러니까 뭐 싫다 내리지 마. 왜 소비자들은 살 수 없을까? 혁신적인 무엇을? 제품을 할 수 없을까? 그 설명은 제공되는데 이게 원인이에요. 이 설명이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캐네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연구했다, 보여주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소비자들이 뭘 갖는다? loss aversion, 손실 회피 성향이다. 손실 회피. 아는 사람 있어? 손실 회피 성향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진서야, 손실 회피 성향. 응? 경제에 든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 봐봐. 이 펜이랑 이 펜이 똑같은 기능이거든. 근데 야, 줬어. 이거 써 하고 줬어. 줄 때는 크게 득받다는 생각을 안 해. 줬겠지 이거. 근데 좀 있다가 다이선님이 가져가. 이러면 어때? 싫어. 똑같은 건데 원래 없었으니까. 사람 있잖아. 없던 게 생기는 것보다도 이거 좋아하는 만큼 똑같이 가진 거 뺏기는 건 더 싫어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잘 보면 용돈 더 줄게. 이거랑 시험 못 보면 용돈 줄일 거야. 어떤 게 협박이야? 줄이는 거. 잘해서 더 받겠다는 생각보다 못해서 뺏긴다는 걸 더 크게 보는 거야. 그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 줬다 뺏는 놈이 제일 나쁘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야. 없어도 그만인데 일단 받고 나면 뭐 하기 싫어한다. 그게 손실 회피 성향이야. 그것은 의미하는 게 나오네. 그들은 두려워한다. 뭘? 상실. 훨씬 더. 뭐보다? 같은 규모의 득보다.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뭐 나왔어? 혁신적인 상품이지. 이건 뭐야? 쓰던 거야? 안 쓰던 거야? 이걸 사느니 같은 노력이라면 가지고 있는 걸 뭐 하겠다? 안 뺏기겠다. 이게 더 강하다는 얘기야. 주제 잡았고. 그럼 요 다음에 나올 말로 근거를 이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뭐였지? 새로운 상품을 사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기술이나 응용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바로 무슨 성향이야?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 그렇거든. 바로 그것이 force 목투니까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뭐 하게끔 바꾸게끔 요구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뭐냐 하면 얘네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오시더니 이거 이체를 해달라고 하면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하고 종이 통장을 꺼내시더라고. 요새 너네 종이 통장 본 적 있어? 있잖아. 옛날에 종이로 된 통장. 요새 그거 안 쓰지. 다 온라인이잖아. 이게 편한 거잖아. 그치? 근데 노인네들은 이게 온라인이 더 편한데 왜 그걸 쓰실까? 물론 뭐 시각적인 신체적인 이런 문제 말고 쓰던 거니까.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준다고 해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여기 봐봐. 엄마 아빠 봐봐. 내일부터 이제 국민 지원금 나오잖아. 국가에서. 생활지원금 나오잖아. 15만 원. 내일도 받아 내일. 근데 그걸 받을 때 기존에 쓰던 카드가 충전하는 방식도 있거든. 근데 동사무소 가면 아예 그냥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줘. 기존에 쓰던 건 뭐야? 온라인으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를 받아서 쓰는 게 편하지. 옛날 방식이지. 아니 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쓰던 카드에도 충전하는 게 더 편한데 그거 새로 발급받는 게 옛날 방식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집에서 그냥 온라인 몇 번 눌러가지고 충전시키면 되는데 굳이 어디 가겠어? 동사무소 가서 불편한데도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럼 그분들한테 아무리 그냥 앱으로 받는 게 좋다고 신기술을 설명해도 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태도잖아. 뭐야? 그들의 행동을 뭐 해야 돼? 신제품 바꾸게 해야 되거든.
그것은 절대로 어떤 거야? 그들로서는 그들에게는 어때? 쉽지가 않다. 연구는 보여주는 게 사람들은 tend to overvalue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 이득을 상품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상품의 이득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봐봐 집에 가전제품이나 뭐 우리가 쓰는 물품이 현대의 신제품들이 훨씬 좋거든. 근데 어른들은 이런 말 하는 거 자주 들었어? 옛날 게 좋았는데. 맞지 않나? 촌스러운 놈도 그런다고. 이 콩나물 이거 뭐야? 에어팟 끼고 다니는 거 이게 편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아니야 나는 줄로 이렇게 유선으로 꼽는 게 아직도 편해.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더 편한 거거든. 근데 그들로서는 뭘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하고 꼬다리 관리하고 이런 행동 방식을 뭐 해야 돼? 바꾸니까 옛날처럼 그냥 목에다가 둘둘 감고 다니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충전 안 해도 되는 그 유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품을 팔아먹을 때 쉽게 써 어렵겠어. 그건 뭐야? 신제품만 팔아서는 안 되고 신제품을 팔면 어떤 행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편해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불편한 줄 안다니까 새거 나오면. 그래서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새로운 것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무슨 평가해버려? 이득을 과대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신제품 소개가 안 된다. 대략 비율로 보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비율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론이 똑같지. 새 거 받는 거보다 쓰던 거 뺏는 게 더 싫은 거야. 오케이? 그게 무슨 경향? 손실, 회피 성향. 그래서 있잖아. 동시에 이게 단서야. 동시에 이들은 손실 회피 성향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행동을 바꿔야 되기가 불편하는데 동시에 반대 입장이잖아. 누구야? 이걸 팔아 먹어야 되는 혁신가들이잖아. 그지? 그들은 overvalue 뭐하니? 자신들의 제품의 우월성을 또 과대평가하겠지. 마찰이 생겨 안 생겨? 혁신가들은 이게 새로운 게 좋다고 강조하고 쓰던 사람은 옛날 게 좋다고 하고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야. 같은 비율. 됐니? Having put their ideas, hopes, energy, money and time into 새로운 상품에 이걸 집어넣으면서 뭘 부여해? 새로운 상품에다가 그들의 개념과 희망과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혁신가들은 뭘 잃어버려? 현실 감각을 잃게 된다. 현실은 어떤데? 사람들이 이게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거야 혁신가들. 그러니까 혁신가들이 이걸 개발할 때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개발한다고. 실패할 때가 언제겠어? 근데 손실 회피 성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게 끝내주네. 와 대박이야. 자 사세요 했을 때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지.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안 샀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단서야. 왜 taken together가 합쳐서가 단서가 되지? 누구 입장? 소비자들이 무슨 평가? 가지고 있는 거 과대평가하는 입장. 또 혁신가들은 그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보다 자기가 만든 게 더 훌륭하다고 과대평가하는 거. 이 두 가지 이론을 종합해 보면 there is 이거 계산해 봐. 미스매치. 둘 사이 언밸런스 9대1 되는 거 맞아? 곱하기 해가지고 요즘 확통 배우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소비자가 내 제품이 기존 신제품보다 좋아라고 느끼는 개념이 혁신가의 3대1의 비율과 계산을 같이 하면 9대1 정도로 내가 가진 게 더 좋다고 느낀다고. 그냥 평소에 내가 가진 게 좋아라고 이게 3대1인데 저 새 제품과 비해서 내 제품이 얼마나 좋아? 곱하기 해버리면 9대1이 돼버린다. 반대로 혁신가도 마찬가지지. 모르면 넘어가고 어쨌든 둘을 합치니까 3대1 합치니까 몇 대1이 되는 거야? 9대1. 이견 이노베이터들이 생각하는 거 소비자들이 뭐 한다고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 사이에는 9대1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새로운 상품은 반드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더 좋으면 안 돼. 어느 정도? 작은 수치로 적당히 좋으면 뭘 선택하겠어? 아니 요만큼 혁신가가 새로운 거 편하다고 만들었는데 소비자는 그만큼 느껴 안 느껴? 그러니까 이 9대1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신제품을 만들어야 먹히겠지. 그래서 작은 수치로 안 된다니까.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의 소득이 분명히 그 신제품을 얻었을 때 소비자가 반드시 훨씬 더 outweigh 기억나? 무게감이 넘어서는 거? 능가하다. 능가해야 돼. 뭐를? 그 잠재적인 상실.
내가 쓰던 걸 바꿨을 때 잃을지도 모른다는 개념을 떨쳐버릴 정도로 확실한 어떤 발전이 필요하단 말이야. 또는 소비자들이 절대로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신제품을 절대로 채택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결론이 뭐니 이 질문의 결론. 혁신가들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요만큼 더 좋은 제품 내놔봐야 팔린다. 완전히 이만큼 더 좋아진 제품을 내놓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식세기 알지? 식기세척기 요새 막 팔리고 있잖아. 왜 팔린다는 얘기야? 적당히 설거지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설거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어제도 TV 보니까 그러더만 설거지가 없는 세상 이렇게 막 선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럴 수 있어. 광고는 그런데 실제로 설거지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설거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 야, 그래서 음식물 분쇄기 안 팔린 거야. 음식물 액체 음식 쓰레기 분쇄기 이거 왜 안 팔리는 줄 알아? 음식물 분쇄기를 놓고 분쇄해도 잔여물이 남지. 이걸 처리하는데 들고 갔다가 또 버리거나 아니면 하수구를 또 정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쓰레기 그냥 봉지에 넣어서 갖다 버리는 게 어때? 이거랑 음식물 처리기를 두는 거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혁신가들은 이게 있으면 주방이 편해져야 맞겠지만 소비자들은 아니 그냥 통에 담아서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식세기는 지금 아예 그냥 먹고 난 다음에 툭툭 던져놔도 완전히 다 세척하고 건조해서 정리까지 해주니까 이 정도면 쓸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로봇 청소기가 왜 지지부진한지 알겠지? 판매율 비싼데 로봇 청소기 하루에 청소 몇 번? 보통 한 번, 두 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그냥 무선 청소기 밀면 되지 굳이 로봇 청소기까지 살 필요 있어?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판매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혁신가로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할 때는 엄청나게 좋아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성공한 거야.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어때? 9대1을 넘겠어 안 넘겠어? 넘지.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오케이? 자, 20번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 in a time 관계부사 when 바로 흘러간다. 어떤 시기에 아주 많은 우리의 의사소통이 전자적으로 mediate 뭐였어? 중재되니까 전달되는 거야. 중재되니까 전달되는 거야. 지금 요새 다 전자로 아까 통장 얘기도 했지만 전자적으로 중재되고 있잖아. 얘는 이메일이 뭐였어요? 어떤 밥탱이도 일렉트릭 메일이라고 해요. 일렉트릭은 전기고 트로닉이 뭐야? 여기 일렉트로닉 이게 전자적인. 전기하고 전자 다른 거 알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아마도 가주어, likely 가능할 것 같다. 뭐가?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을 뭘 통해서? 쓰여진 문자로, 이메일로, 텍스트로 또는 이게 문자야. 뭐라 그래? 인스턴트 메시지가 뭐라 그래? DM 같은 거지. 이런 걸로 계속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하기가 쉽다. 자, 지금이 전자 문서가 주고받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자로. 자, 2번 가서 우리는 또한 전자적인 의사전달을 할 때도 뭘 쓰고? written word를 쓰고 또한 실제로 여전히 쓰던 방식대로 펜과 종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When sending someone 누구에게 thank you 노트를 보낼 때 또 birthday 카드 또는 sympathy 카드를 보낼 때 공통점이 뭐야? 여기서 공통점. 계속 글을 쓴다는 거지. Communicate emotions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오잖아. 쓰여진 단어로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은 written word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이것은 장점이 있다. 설치해서 뭐와 같은 시간 너의 생각을 compose 구성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전달할 시간 디테일 세부사항을 네가 느끼는 것의 세부사항을 아무래도 글을 쓴다 그러면 네가 고민해봤어 안 해봤어? 편지 쓸 땐 당연히 그러겠지만 문자 보낼 때도 이렇게 쓰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글로만 보내야 되니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 선생님도 많이 고민해. 내가 이걸 안 써. 선생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면 이 문자 때문에 얘도 역시 선생님도 부정적인 생각을 너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을까 고민해서 응? 어떻게 써 그냥 차라리 힘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알지? 네가 고민해봤어 안 해봤어? 친구한테 문자 보낼 때 글을 어떻게 쓸지 썼다가 지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1번 A로 올라가서 무슨 점이야? 여기서 끝날 때 장점이야 단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네가 느끼는 바의 상세한 부분을 컨베이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잖아. 뭐도 있다. 단점도 있다. 그 중요한 문자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문자 리튼 월드를 쓰는 거지. 이것이 포함할 수 없는 things like facial expressions, 뭐야? 얼굴 표정 들어가 안 들어가? 리튼 월드 못 들어가지. 그리고 목소리 톤 안 들어가지. offer much insight, 이게 원래 뭘 제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둘 사이 관계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감정에 들어가는 that may not expressed, 표현될 수 없다. 이건 뭘로? verbally, 문자 언어적으로는 표현될 수가 없다. 여기서 언어적이라는 건 문자 얘기하는 거야. 제스처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There is also a lack of, 뭐야? 또 부족함이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 안 되지. 그래서 뭐가? 문자적이고 소리 내는, 입으로 내는. 뭘로 쓰는 거야? 언어적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버벌리는 목소리 내는 거야. 그럼 이 non-verbal communication은 뭐야? 글로 써서 보내는 거야.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은 뭐가 없어 또? 피드백 바로 받을 수 있어 없어? 봐봐, 내가 그래서 설이 뭐 좋아해? 중국 음식 중에서 뭐 좋아해? 안 먹어봤어? 중국 음식. 그렇게 따지면 바로 나오잖아? 근데 내가 내한테 편지를 쓴다. 이미디에이트 될 수 있어 없어? 설이야 뭐 좋아하니? 중집 뭐 좋아하니? 그럼 편지 보내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고백할 때도 편지로 고백할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나오니까 며칠씩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 지금 어때? 야, 너 나랑 사귀자. 싫은데? 여기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건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거야. 근데 문자로 전달하면 이렇단 말이야. 그게 전자 문자든 실제로 글로 쓰는 문자든 간에 문자로 된 의사 전달은 딜레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볼까? 그러한 중요한 맥락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한 중요한 문맥적, 글로 쓰는 소통, 비언어적, 버벌은 입으로 떠드는 거야. 근데 글로 쓰는 그런 소통에는 역시 단점이 있다. 많은 것들, 이게 단점이야. 이게 안 들어가고 이거 원래 제공하는데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제는 뭐야 이게? 문자로 된 의사 전달의 무슨 점과 장점과 무슨 점? 단점이야. 장점은 뭐라고? 그만큼 글을 쓰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풍부해. 그러니까 너네가 친구한테 할 말이 많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글로 써주는 게 좋겠어? 글로 써주는 거지. 왜? 아주 세부적으로 내 감정을 찬찬히 정리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편지를 보내고 나면 바로 답을 들을 수는 없다고. 근데 당장 지금 필요한 답을 즉각적으로 얻으려면 문자적으로 하는 건 불리하다 이 말이야. Understand? 때때로 사람들은 마지막 즉각적으로, 아까 즉각적으로 막 이미디에이트 나왔잖아. 즉각적으로 텍스트나 이메일에 반응할 수도 있어 없어? 감정이야? 있어. 실시간 DM 같은 거 대화처럼 바로 채팅을 할 수도 있잖아. 문제는 그런 점은 있어도 생각해봐라. 하지만 생각해봐라. 얼마나 좌절을 주는지. 그것이 언제? 누가 너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바로 뭐하지 않았을 때, 답변하지 않았을 때. 편지는 바로 안 와도 실망의 정도가 낮다고. 근데 니네 문자 띵 날렸는데 일시 그걸로 싸운 적 있어 없어? 아니 소리 같으면 내가 문자 보내면 5분 안에 답장이 오겠지? 보냈는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5분 안에 답장이 안 와. 근데 읽었어. 그걸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게 또 이 문자 메시지의 단점 중에 하나야. 보면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다시
때때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텍스트나 이메일에 반응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그 반응이 안 됐을 때 그들이 바로 답장을 안 했을 때 얼마나 좌절하는지. 만약에 네가 감정적인 지지에 대한 필요가 있고 또 원한다. 가치평가, 감정적인 메시지의 가치평가를 원한다. You just send. 네가 반응 보내. Waiting for a response. 그러면 그 응답을 차라리 찬찬히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 너의 감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야.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답장이 없으면. 뭔지 알겠어? 근데 직접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은 답장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 됐어? 착각하면 안 돼. 문자 메시지든 뭐든 간에 글로 쓰는 메시지는 단점이 뭐야?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 어떨 때는 그 피드백 자체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장점은 딱 하나 있었지. 나의 사고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 아까 얘기했잖아. 편지 보내놓고 답장 안 하면 마음 졸인다니까. 문자도 역시 보내놓고 답장 늦어지면 마음 졸여진다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마음 졸이게 하지마. 바로바로 답장들 해. 진서가 1등이야. 진서는 거의 문자 보내면 한 3시간 있다가 답장. 빠른 편이야. 사태형 돌아오지 않는 대학이다. 아무리 보내도 다음 수업 올 때까지 확인을 안 해. 아 요새는 좀 확인하더라. 옛날에 그냥 보내셨어? 못 봤어? 아 요새는 좀 빨라. 자 문제 바뀌어서 조금만 더 힘내. 이거 삽입 서희야. 네가 그럼 내가 누굴 보고 수업을 하니? 응? 진서도 널 보면서 지금 수업을 하는데 힘을 내가면서. 자, 요거는 니네 환경 얘기 많이 나와. 맞아요. 나게 나오지, 그지? 환경 문제. 중세의 뭐 단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니까 앞에 나온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 중세나 르네상스 에라 뭐지? 시대. 이거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시대가 왔다는 건 뭐라 그랬어?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중요한 건 등장, rise. 또 등장도 들어줘. 완성하는 거지. 자연적 자원에, 천연 자원에 대한 인간의 지난 시간에 나왔어. exploit. 지난주에 수업했다니까. exploit. 어허이 종근나시. 착취인데 물건이면 이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천연 자원을 그 전까지는 이용 안 하다가 땅을 파서 르네상스하고 중세 시대가 천연 자원의 인간에 의한 사용이 등장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연 자원 쓰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것은 evolved into a concern. 여기서 위치가 맞는 내용이야. 이러한 천연 자원의 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화해 나갔어. 발전해 나갔어. 미래 세대에 대한 무엇을? 뭐요? 인간이란 아이러니한 존재지. 땅에 있는 자원 캐서 쓰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무슨 걱정을 해? 우리가 다 쓰면 얘네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동시에 나왔단 말이야. 지금 우리 화두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미래 세대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자라는 개발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이 얘기잖아요. intellectual, 그 지적인 운동, 뭐 지식에 관련된 운동, 계몽 운동 같은 건데 빅토리아 브리튼 영국 시대 또 이 시대가 봤어. 뭘로? 기술을 뭘로 여겼어? 그래서 이 우려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식인층의 운동, 빅토리아 영국의 지식인층의 운동은 이 기술을 아예 디휴머나이징이 되었어. 비인간하다. 이렇게 자원 채굴해서 쓰는 게 결국은 인간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 거야.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로맨틱하게 생각하도록 양식시켰어. 뭐를? 나는 자연을 해치지 않겠다. 무슨 생활을 하겠다? 시골로 떠나겠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무슨 사상이라고? 도가 사상이라고 그러나?
자연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고대부터 나왔어 사실. 어? 무의자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중세 유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뭐야? 중세 유럽의 자원 개발을 막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사상? 저렇게 개발하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이 다 훼손될 텐데 나라도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골로 떠나야지. 자, 이러한 견해는 persist. 아직도 유지돼야 되잖아. 아직도 서로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니네 모르겠지만 그 나는 자연이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기여한다고 생각해. 뭘 안 쓰고 수도, 전기 이런 거 안 쓰고 나는 자연 속에 더불어 산다. 내가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럼 모두 전 인류가 자원 안 쓰려면 무슨 개발을 안 하면 돼? 결국은 자원 쓰는 게 다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그럼 전부 다 시골에 가서 있는 그대로 살면 수렵 채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되니? 그들은 have found. 뭘 찾은 거야?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refugee 뭐라 그랬어? 이것도 계속 나오네. 뭐야? 피난처, 도피처. 그런 환경 훼손에 대한 도피처를 찾은 거지. 어디겠어? 그 섹션, 구역에서 환경 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회피처를 찾은 거야. 이 환경 운동은 뭘 주장하는데? 자연은 더 잘 보존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인간의 뭘?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더 잘 보존된다고 주장하는 환경 운동의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은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도 저 운동 해야지. 이러면서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 지지자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또 남았네. 메인테인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빠른 기술의 혁신은 주요한 원천이다. 생태학의 디그레이데이션이다. 형성이야, 파괴야. 파괴의 주범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 노력들은 반드시 should be made. 무슨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 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반드시 그 파괴를 뭐하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주장이겠지. 자, 계속해서 이 견해는 뭐가 나왔어? 뭔가 반론이 시작된다는 게 이 견해는 비록 face value가 뭔지 아세요? 들어봤을 텐데. 액면가가 뭐야? 그냥 딱 봤을 때. 이 견해는 딱 봤을 때는 신뢰를 받을 만해. 맞는 얘기 같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반론이 나와야지. 도 올도니까. 맞는 거 같는 얘기 같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뒤에 무슨 내용 펼쳐져요? 그렇다고 다 산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야. 하지만 이 견해는 혼동시켜버리는 거야. 기술적인 발전을 무엇과? 구체적인 기술의 영향력과 혼동하는 거야. 이 기술 발전은 자연을 파괴하는. 근데 생각해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어 없어? 그런 구체적인 기술도 싸잡아서 그냥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윗집 엄격한 adhere 고수야. 고수 지키는 거. 여기 나오나? 엄격한 고수. 그 견해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막지. 뭘? 기술을 막고 공학을 막는다고. 핵심적인 영역에서. 어떤 핵심적인 영역에서도. 그 기술이 필수적인. 무엇을 위해서? 환경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있단 말이야. 그럼 환경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기술을 싸잡아서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5번에 예를 들어서 화학은 has given the world. 세상에 뭘 주었어? 화학이 세상에 뭘 줬어? 세상에 이 산업을 줬다는 건 산업이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야. 어떤 산업? 좋은 거 나쁜 거? 결과적으로 생태적 파괴를 결과로 도출한 그런 산업을 세상에 주었다. 됐어? 함정이야. 나쁜 점이 있지. 이게 환경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마지막.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 기술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지만 꼭 나와야 되고 많은 같은 과학적인 파운데이션 토대들이 지금은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연을 파괴했지만 지금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됐어? 친환경 화학적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에이, 세상에 화학 산업이 나왔을 때는 물론 환경을 파괴했겠지.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면 이미 망가진 걸 복원할 수가 있어 없어?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또 뭐가 필요하다.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산에서 물 떠먹는 게 좋았지. 지금 깨끗했으니까. 그때는 화학으로 뭐 화약품 처리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안 좋았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화학을 발전시켜서 세상에 이 물들을 오염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다시 깨끗한 물로 돌리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요새 뭐 화학과도 갈래가 좀 있는 환경화학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럼 그 분야에서 뭐만 연구하는 거야? 새로운 화학 공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망가진 지구를 돌리기 위한 화학 공식을 연구하는 이런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